2학년 세계사 2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 한족의 제국인 명제국의 등장과 동아시아 질서의 재편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명을 중심으로 한 중국 중심의 동아시아 질서는 주원장의 황제의 독점 체제를 강화하는 시스템의 변화와 영락제의 등장과 영락제에 의한 대외 정책의 변화, 그 속에서 중국 중심의 조공무역 체제가 강화되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정화의 원정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죠. 오늘은 명의 멸망 과정에서 새롭게 중국 지역을 차지하게 된 만주족의 역사, 만주족이 새롭게 세운 동아시아 질서는 한족이 세웠던 명의 질서와는 현격히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차이, 변화의 모습들을 오늘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입니다. 청의 중국 통치 방식을 살펴볼 텐데요. 다수의 인구를 차지하고 있는 한족을 지배했던 다른 민족의 통치 방식은 독특한 특징들을 보이게 됩니다. 이전에 거란, 여진, 그리고 몽골에 의해서 진행됐던 통치 방식들을 기억을 할 거고요. 만주족이 세웠던 청 역시 아주 독특한 방식의 통치가 이루어집니다. 그 시대의 특징이기도 하죠. 명청 교체가 동아시아 질서에 끼친 영향,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동아시아라는 지역에 명과 청이라는 특징이 굉장히 다른 민족 그리고 국가가 동아시아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가, 그건 우리 역사에 미치게 되는 영향과도 밀접하게 닿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기억하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과서는 106쪽입니다. 1616년 후금을 건국합니다. 뒤를 이은 홍타이지는 몽골과 조선을 공략하고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꿉니다. 청나라는 팔기군을 통해 양성한 강력한 군사를 바탕으로 명이 멸망한 이후 1644년 베이징을 점령하여 청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팔기군은 누르하치가 조직한 군사 조직이자 행정 조직을 말하는데, 팔기는 황, 백, 홍, 남색의 사기와 그것의 테두리를 두른 사기를 더하여 팔기이며, 후에는 만주족 이외의 몽골족과 한족도 팔기에 편성되었습니다. 팔기의 병사들은 특별한 호적에 등재되어 각종 특권을 누렸고 토지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청은 투항한 한족의 협력을 얻어내면서 장기간의 정복전쟁을 통해 명대보다 훨씬 넓은 영역에 걸친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강희제 때에는 오삼계 등이 일으킨 3번의 난을 진압하고 타이완의 반청 세력을 제압하였으며, 시베리아에 진출한 러시아와 네르친스크 조약을 통해 국경을 확정하였습니다. 강희제의 뒤를 이은 옹정제는 군기처를 설치하고 비밀 상주문 제도를 도입하여 모든 정보와 결정권을 장악함으로써 황제 독재권을 강화하였습니다. 권룡제에 이르러 청은 장기적인 평화와 번영을 누리는 전성기를 맞이합니다. 주변 지역에 대한 정복을 계속하여 티베트와 신장, 몽골 등을 포함한 오늘날 중국 영토의 대부분을 이 시기에 확보합니다. 이를 통해 청은 만주족과 몽골족 외에 다수의 한족과 다양한 소수민족을 포함하는 다민족의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청의 건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인물은 누르하치라는 인물입니다. 누르하치는 명에 의해서 뿔뿔이 흩어져 있던 만주족, 여진족들을 하나로 통합시켰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팔기라는 만주족 특유의 군사조직이자 행정조직인 조직을 재정비해서 군사력을 기반으로 만주 일대를 장악했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누르하치는 후금이라는 국가를 건국하게 되는데요. 아직까지는 여진족이 세웠던 금나라를 잇는다는 의미의 건국이었습니다. 홍타이치라는 인물이 여러분들 잘 떠올려보면 기억이 날 인물인데요. 우리 역사와 매우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를 보면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하죠. 청은 홍타이치는 국호를 청으로 변경합니다. 본토를 장악하겠다는 의지이기도 하고요. 중원의 통일 제국을 운영하겠다는 황제로서의 천명이기도 했습니다. 중국 본토를 차지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었는데요. 배후에 있는 조선 문제였습니다. 청은 조선에게 몇 가지 요구 조건을 내걸죠. 청이 명을 침략을 할 때 조선은 청의 편을 들거나 혹은 그 누구의 편도 들지 않은 중립을 지켜달라는 요구였었고요. 조선은 광해군 때입니다. 사택을 관망하면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청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도 않은 동시에 적극적으로 거부하지도 않았었죠. 하지만 광해군이 정권에서 밀려나게 되면서 등극했던 인조는, 그리고 서인 정권은 철저하게 대명 외교를 추진합니다. 그리고 청을 적대시하죠.
청의 여러 차례 관계 개선 요구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대명 외교 전략을 유지하게 됐고, 그러한 과정에서 홍타이치는 조선을 침략해 옵니다. 홍타이치의 조선 공격은 병자호란과 같은 역사적 사건을 우리에게 안겨주기도 했었는데요. 이 인물들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3명의 황제를 살펴봤는데요. 청 제국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동아시아 질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이유는
유능한 황제가 연속적으로 등장하면서부터였습니다. 대표적으로 3명의 황제인데요. 첫 번째 황제는 강희제라는 인물입니다. 강희제는 3번의 난을 진압하면서 청에 반대했던 세력들을 안정적으로 구축해냅니다. 3번의 난은 명나라의 잔존 세력들이라고 볼 수 있고요. 명나라의 잔존 세력들을 군사적으로 제거하면서 청은 훨씬 더 안정적인 질서로 전환하게 됩니다. 타이완의 반청 세력 역시 정성공 세력이라고 부르는데요. 최후까지 저항했었던 명나라의 신하들이라고 볼 수 있죠. 두 번째 인물은 옹정제라는 인물입니다. 옹정제는 군기처를 설치를 하고요. 군기처를 중심으로 해서 절대적인 황제권을 확보하고 실질적으로 아주 다방면의 황제의 역할이 나타나게 되면서 안정적이고 발전된 청제국을 구축해 나갑니다. 강희제와 옹정제의 이러한 역할을 기반으로 해서 최대 전성기를 맞이했던 황제는 걸륭제입니다. 티베트 지역과 위구르 신장 지역을 확보하게 되면서 걸륭제는 지금 중국의 영토와 거의 비슷한 영토를 확보하게 되고요. 사고전서라고 해서 백과사전을 편찬해내는데요. 중국 역사의 거대한 어떤 흐름들을 지식적인 측면에서 재구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청의 중국 지배 정책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청은 만주족, 여진족들이죠. 한족들에 비해서 인구수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소수의 지배층이 다수의 피지배층을 통치하려면 여러 가지 고민의 지점들이 있었을 텐데요. 강경한 압박과 부드러운 회유를 통해서 한족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고 동시에 공포심을 깊이 있게 뿌리박아 놓음으로써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해 나갑니다. 그러면 그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지배 정책의 사례들을 좀 살펴볼 텐데요. 가에 보이는 내용은 고위관직의 만주족과 한족을 함께 등용하였다라는 만한 병용 정책입니다. 한족들에게도 관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한족의 불만을 어느 정도 희석하는 효과가 있었고요. 동시에 만주족 귀족들이 고위직을 차지하게 되지만 국가 행정을 운영하는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치가 부족했기 때문에 한족의 경험치를 획득하게 되면서 제국의 안정적인 질서를 구축하는 데도 효과성이 있었던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는 대표적으로 회유 정책이라고 볼 수 있죠. 나는 청왕조를 비방하는 사상이나 그를 엄격히 통제하였던 부분인데요. 명나라에 있었던 문자의 옥과 비슷한 맥락에서 진행됐던 탄압 정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명나라 지식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식인들 사이에 전파됐던 청왕조에 대한 비판과 비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작업이기도 했고요. 청이라는 제국의 현실을 많은 지식인들에게 관철시키는 공포정치이기도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나는 강압정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고요. 다 역시 외적으로 보이는 행위 양식을 통제함으로써 한족의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중국을 만주족이 지배하고 있음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했는데요. 특히 변발 그리고 호복을 강요함으로써 가시적이고 일상적인 부분에서 만주족의 지배를 한족에게 인정하게 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시 강경책이었습니다. 라는 학자들, 지식인 계층들이겠죠. 한족 출신의 지식인 계층들이 주로 비판적 활동들을 해왔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들을 다른 어떤 사회적 책무를 부여함으로써 비판의 가능성과 비판의 시간들을 제한하는 정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백과사전이라고 할 수 있는 사고전서의 편찬은 한족 지식인들을 청나라 체제 내로 이렇게 흡수하는 과정이기도 했고 그들의 비판 정신을 무력화시키는 작업이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회유 정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나오는 4가지 모두 청나라가 한족을 지배하기 위해서 고안해낸 방법이었다는 걸 잘 기억을 해둡니다. 교과서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르하치라는 인물 기억해야 되죠. 후금을 세웠다라는 거 기억을 해둡니다. 누르하치는 팔기라는 군사 조직을 토대로 해서 강력한 군사력 그리고 군사력 기반으로 한 행정 조직을 만들어내는데요. 이는 만주족의 소수 세력들이 다수의 한족을 지배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두 번째 인물 홍타이치죠. 홍타이치는 조선을 침략했던 병자호란 때의 황제입니다. 우리 저번에 영상을 통해서 봤던 인물이기도 하고요. 홍타이치는 이자성의 난으로 명이 멸망하자
만리장성을 넘어와서 수도 베이징을 점령을 하고 청 제국을 건국을 하게 되죠. 청에서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또 다른 3명의 황제, 강희, 옹정, 걸륭제가 있는데요. 강희제는 3번 청이 중국 정복에 협력했었던 명나라의 군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명나라 출신의 군벌들이 일으켰던 3번의 난을 진압을 하고 마지막까지 명을 잊지 않았던 반청 세력들이 타이완으로 건너가서 저항했었는데요. 이 세력까지 진압하게 되면서 완전한 청제국, 안정적인 청제국을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베리아 지역과의 경계선, 국경선을 확립하는 네르친스크 조약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옹정제라는 인물 별표를 쳐두면 좋겠죠. 옹정제는 군기처라는 기관을 설치를 하고 강력한 황제의 독점 체제를 구축하게 됩니다. 전통사회에서 황제의 권력이 강화된다는 것은 국가가 안정되는 것을 의미하고요. 국가가 안정된다는 것은 백성들의 삶의 질이 개선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중앙집권체제가 강화되거나 황제의 독점체제가 강화되는 것은 현대사회의 모습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걸륭제라는 인물은 이를 토대로 해서 최전성기를 맞이했던 인물이고요. 티베트 지역과 몽골, 내몽골 지역이죠. 몽골 지역을 확보하게 됨으로써 지금의 중국의 영토의 대부분을 확보하게 됩니다. 청은 이러한 거대 제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명흥의 옛 영토와 만주 지역은 직접 지배를 하고요. 몽골, 티베트, 신장 등은 토착 지배자들을 이용을 해서 간접 지배를 하게 됩니다. 개토기류라고도 불려지는데요. 이 내용들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내용, 소수의 만주족으로 다수의 한족을 지배하기 위해서 광병책과 회유책을 동반해서 사용했다. 만한 병용정책, 그리고 문자의 옥, 그리고 사고전서를 작성하는데 다수의 학자들을 편입시키는 과정들, 호복과 변발을 강요하는 내용들 등이 있죠.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만주족의 풍속인 변발을 강요하고 문자의 옥으로 한족의 사상을 억압하였습니다. 문자의 옥이란 문서에 적힌 문자나 내용이 황제나 체제에 대한 우회적인 비판을 담고 있을 때 내린 형벌을 말하는데 반청 감정을 지닌 한족 지식인의 저항을 억누르기 위해 특정한 문자, 용어, 어구, 문구의 사용을 구실로 빈번하게 사상을 탄압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고위 관직은 만주족과 한족을 함께 임명하였고 전통적 유교 문화를 존중하고 과거제를 통해 지배 세력인 신사층을 포섭함으로써 명청이 교체되면서 동아시아 질서 역시 변화하게 되는데요. 명대의 동아시아 질서의 기본은 책봉과 조공 관계였습니다. 중원을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부에 있는 나라들이 조공을 통해서 문물을 바치게 되면 명과 같은 중심의 국가는 그 주변국의 황제의 지위라든지 그들의 질서를 인정해주는 책봉의 형식으로 서로 주고받는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시기에 형성된 화이로는 소위 중화사상이라고 불려지는 것인데요. 중국 민족, 즉 한족이 주변 민족보다 문화적으로 우월하다라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중화와 오랑캐로 구별짓는 논리인데요. 명대에는 이러한 논리가 아주 강하게 고착되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청이 등장을 하면서 이러한 논리는 흔들리기 시작하게 되는데요. 청으로 교체되는 시기 새롭게 등장한 화이론이 소중화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화의 중심이었던 명이 역사적으로 사라지게 되면서 중심의 공백이 나타나게 됐던 것이죠. 중화의 소멸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위기 상황이기도 했는데요. 조선과 일본에서는 자신이 유일한 중화다라고 여기는 생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특히 조선 내에서는 명의 성리학적 정통을 이어받은 유일한 국가는 조선이다라는 생각이 강화되면서 조선을 중화의 중심이라고 보는 소중화주의가 나타나게 됐고요. 청나라는 조금 생각이 다르게 나타나는데요. 청은 민족이 중화사상의 핵심이라고 본 것이 아니라 문화의 수준 그리고 실질적인 그 문화의 발달 정도가 중심의 조건이라고 봤었던 겁니다. 그래서 명과 같은 한족이 항상 중화의 중심에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민족이라 하더라도 문화적으로 우월하고 발전을 일으켜낸다면 그들이 이제 중심이 될 수 있다는 논리가 청에 의해서 만들어지게 되죠. 대표적인 사례가 조선에서 나타났던 소중화주의와 옹정제 대의강미록에 나타났던 청의 화이론입니다. 조선의 송시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오직 우리나라만이 한쪽 구석에 치우쳐 있어서 홀로 얘를 간직한 나라가 되었으니 공자께서 다시 태어나면 반드시 뗏목을 타고 동쪽 우리나라로 올 것이다. 명의 멸망과 함께 명예의 정신적 원료인 성리학이 사라지게 됐지만 그 성리학의 마지막 흐름은 조선에서 아직 살아있고 그것이 곧 중화의 원료이다 라고 주장을 했던 송시열은 세계의 중심, 즉 중화는 조선에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옹정제에는 시각이 좀 다르죠. 중원에 태어났다고 해서 중화가 되는 것이 아니며 변방에 태어났다고 해서 중화가 될 수 없는 것도 아니다. 그러하니 태어난 곳이 중원이냐 아니냐, 즉 민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화인과 오랑캐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은 문화 수준에 있다 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옹정제의 대의강미록은 명중심의 한족 중심의 화이론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청의 지배질서를 정당화시키는 논리로 작용하게 됩니다. 교과서를 통해서 내용 마무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은 조공책봉 관계를 형성하게 되면서 한족이 중원을 차지하고 있는 한족이 주변 민족보다 훨씬 후월하다라는 화이론을 구축하게 됩니다. 명과 청은 상당히 다른 나라다라는 게 우리가 앞에서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었었는데요. 명청 교체기에 명의 멸망이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명의 멸망은 한족의 국가의 멸망, 그리고 화이론의 의미가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고요. 이러한 변화는 동아시아 각국의 국가들이 자신들이 동아시아의 중심이 될 수 있다는 새로운 중화의 의미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나타나게 되고 각국의 주체성을 확립하는 과정으로 자리하기도 합니다. 이를 우리는 소중화주의라고 부르죠. 옹정제의 대의강미록 그리고 송시열의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그 내용이 어떤 건지 정확히 이해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